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범 한 달째를 맞은 김건희 특검 수사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목전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부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자, 조혜영 기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언제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이 전에는 언제든지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오는 6일에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4일과 5일 이틀이 남은 만큼 이르면 내일 바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일 첫 시도가 무산된 뒤 특검은 물리력을 써서라도 집행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검 측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건강 문제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외부 진료 허가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험 등이 담긴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외부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서 외부 진료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진료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부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체포영장 집행과 조사 일정 등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안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특검으로선 지난 1월 공수처 사례와 같이 영장을 재청구해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주요 참고인 조사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주가 조작 의혹의 정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금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코바나 콘텐츠 감사를 지냈고 주가 조작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던 김범수 전 아나운서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나와 조사를 받았고요. 내일 오전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혐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잇따라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에서는 내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뒤에는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김 여사는 어떤 혐의 위주로 조사를 받습니까? 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소환 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게이트까지 3개의 사건이 적시됐습니다.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김 여사 소환을 앞둔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정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에 앞서서 혐의를 다지려는 차원인데 권 전 회장의 진술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현재 기자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원금 보장이나 수익 배분 약속하셨습니까? 김 여사도 주가 조작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권 전 회장은 주가 조작을 의뢰하며 1, 2차 주포들에게 김 여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특히 1차 주포 이모 씨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김 여사에게 주식 수익의 30에서 40%를 배분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에게 손실보장 수익 배분을 약속하거나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권 전 회장의 이런 진술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는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권모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모 씨의 소개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하지만 최근 재수사팀이 수익 배분 약정 정황이 담긴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확보하는 등 특검 출범과 더불어 주가 조작 수사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 조사에 앞서 권 전 회장의 진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JTBC 장현재입니다. 네,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투자를 받을 때 민원이 있으면 김 여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정부와 관계가 좋아서 신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정혜성 기자가 김 씨에게 투자 제안을 받은 기업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 2023년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신한은행 등 여러 대기업과 금융사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JTBC는 이즈음 투자 제안을 받았던 또 다른 기업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김 씨가 자신의 회사로 직접 찾아와 투자 설명회를 했다고 기억합니다. 첫 장표가 그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잘 아니 회사에 민원 있으면 자기가 해결하게 해줄 수 있다. 이 투자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첫 만남부터 김건희 여사와 서울대 대학원 동문이라며 친분을 강조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관계가 좋다며 사업 확장 가능성도 내세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한 50억 정도 투자 받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사업 내용을 검토한 뒤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더니 되게 허술했어요. 회사가 가진 기술도 이렇게 특별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반감을 가졌죠. 너무 이제 지나치게 정권만 이렇게 하니까. 실제 특검은 관계자들 압수수색 영장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투자를 유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누적 손실만 346억 원에 달하는 이 렌터카 업체가 184억 원을 투자받은 배경에 김 여사가 있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IMS 모빌리티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180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떠한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특검은 계열사를 통해 35억을 투자한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은 베트남에 있다고 알려진 집사 김혜성 씨 귀국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대표를 뽑기 위한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 정부와의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이재명 정부와 맞서겠다는 입장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패한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멈춰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을 왜 재판하지 않습니까?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내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없이는 국민의힘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청래 대표에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관제로 담을 타는 곳 들어가서 사과탄을 터뜨리고 신나를 뿌리고 이래가지고 구속되는 방화범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인데 저게 반미 폭력 극좌 정당 아닙니까? 김 후보와 함께 탄핵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장동혁 후보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닙니다.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맞서기 위해선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을 내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싸울 때 피해 있던 사람들이 전투에서 피범벅이 된 동지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탄핵에 찬성해온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정강훈 목사 추종자, 그리고 윤 어게인 주창자들과는 확실히 절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나를 세우면서 투쟁할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딥스테이트인 성남파들은 잇따라 저질 인사와 괴이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비 경선에선 이들 당대표 후보 5명 가운데 1명은 컷오프됩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민주당 역시 불의의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면서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국정기획위원장까지 불러들여서 추석 전 개혁 입법 로드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까지 불렀습니다. 새 지도부를 꾸리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등을 준비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 방향을 추석 전 개혁 입법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어제 당선 직후 한민수 비서실장과 김영환 정무실장, 권양엽 대변인 등을 신임 지도부로 발탁한 정 대표는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수석 대변인 등 주요 당직도 서둘러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지도부를 빨리 꾸려 공세에 고삐를 죄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정 대표에게 잇따라 비판 입장을 내놓은 국민의힘의 경고장을 날리면서 진짜 걱정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권의 내랑 사태와 헌정 파괴를 비호해온 자신들입니다.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의의 면죄부를 주지 않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정 대표는 어제 수락연설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오늘 오전 당선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전남 나주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또 국정 철학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을 위해서. JTBC 한민정입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맞붙게 됩니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추석 전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지난 1일 법사위에서 처리해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송 3법까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이자 내일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 특검법 등이 상정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끝낼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그때마다 이를 강제로 종료시켜 8월 임시국회 안에 전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처리가 끝나면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처리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 대표는 어제 JTBC와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TF 단장으로 이미 점 찍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신 것처럼 내일 이제 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장관님께서는 노란봉투법은 진짜 성장법이다라고 강조를 하신 바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좀 의미를 짚어주실까요? 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의 핵심은 친노동이 반기업이 되었던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노동도 친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섭 촉진법이고 또 OECD도 우리나라의 저성장의 근원으로 양극화 문제를 꼽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잘 작동이 되어서 원하청 간의 격차가 해소된다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경영계에서는 원청까지 사용자 범위를 이제 확대를 하고 또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업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좀 지나친 기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요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2009년, 10년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000만 대 이상 리콜되는 그룹 차원의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수많은 하청 업체들의 조립 완성차 단계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하청 업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원청의 최종 생산품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333 이익 공유제라고 해서 협력업체가 상생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도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하청 기업이 좋아진다면 결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 매력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유럽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먼저 유럽 상위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는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토론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 EU FTA를 체결할 때 13장 지속 가능한 장에서 EU는 우리나라에게 아예로 핵심 협약 비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아예로는 노란봉투법, 즉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와 교섭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한 EU FTA 체결할 때 입장하고 지금 유럽 상의하고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한번 듣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께서는 산업 현장도 많이 다니시는데 뭐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니시면서 좀 특히 많이 느끼셨던 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 이제 벗어야 되는데요.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왜 계속되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시에 점검한다는 것이 뭘 적발해서 처벌한다기보다는 불시에 가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특히 노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같이 처방을 같이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목요일 가는 걸 예고했는데요. 지난주는 수요일 갔습니다. 중복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갔습니다. 정말 찌는 듯한 그 폭염 속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봤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 댓글을 봤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20분 쉬게 하는 게 있었다라는 한 노동자의 글을 봤습니다. 기적입니다. 온열질환은 10분을 쉴 수 있게 하면 돌아가실 분이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 SPC 간담회를 보더라도 이제 야근을 줄이면 노동자의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급여 때문에라도 야근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런 좀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대통령께서 SPC에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그 근원에는 장시간 저임금 심야 노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동종 다른 제빵 회사와 다르게 SPC에는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심야 노동, 그 야간 노동, 그다음에 시간의 노동으로 전체 임금을 벌충해야 되는 구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SPC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동종업체보다 낮은 기본급 구조, 임금 체계 새롭게 설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죽음에 너무 가까이 있다고 걱정하십니다. 대단히 높은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 산재 사망률이 10대 경제강국, 문화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24시간 걱정하시는데요.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줄어들어야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재 사망률을 멈춰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피서권이 기본권이 되는 세상, 이 기후위기 속에서 온열 질환자, 예상치 못했던 재해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라가는 재해율을 꺾어야 되고 우하향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하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실 계획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로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SPC 사례에서도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장시간 심야 노동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네.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않고 또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될 객체가 아니라 산재를 예방해야 될 주체로서 대우하고 그들 스스로 현장에서부터 위험을 발견하고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보장함으로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반발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이 되는데 국회 반대 국민청원은 9만 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 중 논란이 된 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종목당 10억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개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도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대 의견은 국회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양도세 하향 반대안에 사흘 만에 9만 명이 넘는 서명 인원이 몰렸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하루 만에 채워 곧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도 받게 됐습니다. 여당 내부의 혼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발 물러서자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찬반 논쟁은 더 가열됐습니다. 이후 이소영 의원은 주식 10억 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변화된 세상과 질서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야 한다며 진 의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역시 새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를 향해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개미 투자자와의 전쟁 선포냐며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당시 활용한 이른바 마스가 모자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네, 이게 모자인데요. 마스가 모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대한 관심 우리 대통령과 지난번에 통화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김용범 실장은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을 거라면서 마스가 전략과 모자가 협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6월 초부터 마스가 모자를 준비했고 협상 과정에서 급박하게 미국으로 배송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속 2살배기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사흘 동안 외출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기름을 넣던 람보르기니에 불이 붙었고 경북 영천의 한 화장품 공장에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펼칩니다. 지난달 29일 밤 9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한 빌라 2층에서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요. 창문으로 사다리 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열었습니다. 너저분한 집안에는 2살배기 남자 아기가 홀로 있었습니다. 엄마인 20대 여성은 아기만 남겨두고 사흘 동안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염 속에 선풍기만 틀어놨습니다.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먹을 것만 놓아뒀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왔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도 아기 건강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방임이라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4분쯤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이던 람보르기니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주유구에 시작했는데 50대 운전자와 40대 주유소 직원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10억 원 피해가 났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전북 정읍 바이오 연료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50분 만에 껐지만 공장 일부가 탔고 황산이 유출돼 방제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낮 12시 42분쯤에 경북 영천시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직원 1명이 실종됐고 3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300m 떨어진 상가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은 위아래가 뒤집힌 채 뜯겨나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과산화수소 등 화학물질 확산을 우려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 조건을 지키지 않고 운임을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더 비싼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탄 승객들은 2만 명에 달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온라인에 올라온 아시아나 항공권입니다. 인천과 바르셀로나 왕복 항공권이 60만 원으로 평균 운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당시 왜 이렇게 싼 가격에 항공권을 내놨는지 말이 많았습니다. 업계에선 대한항공과 합병 조건인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맞추지 못하자 급하게 대폭 할인에 들어간 거란 얘기가 돌았습니다. 정부는 두 항공사 합병으로 독과점이 우려됨에 따라 항공권 가격을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분기 아시아나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 가격을 올린 노선은 4개였습니다. 바르셀로나와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행 장거리 노선과 광주와 제주 노선 등입니다. 특히 인천과 바르셀로나 노선의 경우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28%나 초과해 45만 원이나 비싸졌습니다. 한도를 맞추려고 급히 대폭 할인 항공권을 팔고도 이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돈을 더 주고 아시아나 비행기를 이용한 승객은 2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부과된 시정 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 조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 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관련 처분을 수용하며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승객들에게는 국제선의 경우 피해 금액만큼 전자 바우처를, 국내선은 2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여파가 미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 쇼크는 물론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8.3%까지 올랐습니다. 대공황 때인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관세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경제 전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실 분석에 따르면 새 상호 관세까지 반영한 결과 미국의 평균 유효 관세율은 올해 초 2.4%에서 18.3%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공황 시기인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미국의 물가도 1.8%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What we are seeing in the economy is that the tariffs are really starting to bite. The result of these tariffs is that the average American household is going to face price increases of around $2,400 per family.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타격은 더 큽니다. 신발 가격은 40%, 의류는 38%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경제 성장세도 주춤합니다.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내년까지 매년 0.5%포인트 낮아져 2024년 달러 기준으로 연간 170조 원 손실이 예상됩니다. 산업 전반의 생산이 위축되면서 일자리 약 49만 7천여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트럼프 관세 정책의 희생자는 미국 소비자들이라는 겁니다. Most households are one missed paycheck away or one medical disaster away from losing it all. And I think this is that. And it's really unfortunate that it's coming down from our government who's supposed to protect us.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번 수익을 미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새 관세 정책은 오는 7일부터 본격 발효됩니다. 미국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오는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으로 일본에선 종전 80주년 기념일이 되는데요. 일본 정부는 그동안 10년 간격으로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담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는 좁아진 입지 때문인지
80주년 담화조차 내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후 80년 담화는 물론 총리 개인 자격으로 내놓는 메시지도 보류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전 총리부터 일본 역대 총리들은 그간 10년 간격으로 종전기념일마다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담은 담화를 내놨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해온 이시바 총리는 올 초만 해도 전쟁을 검증하고 메시지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なぜあの戦争を始めたのか、なぜ避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か、なぜ途中でやめることができずにあのような東京が焼け野原になり、広島長崎に原爆が落ち、大勢の方が亡くな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になった。 하지만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아웃사이더로 불린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파를 중심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후 80주년 담화를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데엔 후대가 사죄를 계속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산도 작용했습니다. あの戦争には何ら関わりのない私たちの子や孫、その先の世代、未来の子どもたちが謝罪を続けなければいけないような状況、そうした宿命を背負わせてはならない。 자민당 보수파의 주도로 오는 8일엔 의원총회까지 열릴 정도로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온몸이 앙상하게 마른 남성이 어두운 땅굴에 앉아 있습니다. 최근 하마스가 공개한 이스라엘인 인질 영상인데요. 인질을 살리려면 휴전을 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한 건데 이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어둡고 비좁은 땅굴에 한 남성이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뼈 모양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온몸이 앙상하게 말랐습니다. 이 남성은 손으로 그린 달력을 바라보며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굶주림을 호소합니다. 최근 하마스가 공개한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660일 넘게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는 이스라엘인 인질 에비아타르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등 현재 하마스에 붙잡힌 생존 인질은 약 20명으로 전해집니다. 하마스는 인질들이 열악한 상황에 빠진 건 가자를 봉쇄하고 구호품 보급을 제한한 이스라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들을 살리려면 휴전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선 하마스가 인질을 일부러 굶기고 있다며 항의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In one of the most horrific and calculated campaigns of cruelty imaginable.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는 이스라엘인 인질 가족들을 만나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모두 데려올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휴전 제안을 이스라엘이 거부하며 휴전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에선 구호품을 받으려는 민간인들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하며 인도적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안을 뺀 전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 제주 산지에 시간당 50에서 최대 8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에 잦아들었다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면 습도가 높아져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